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코너인데요. 오늘은 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한 기자 또 특종을 물어왔나요? 네, 결과적으로 특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안 나오면 특종을 물어오는군요. 한 주 쉬면 그러네요. 한 주 쉬면. 징크스가 있나 보네요. 한 주 쉬면 특종을 물어오는데 우리 담당 PD가 아껴두고 오늘 방송에서 써먹으려고 그 특종을. 네. 그랬더니 낼름 TV에서 가서 아침에 했대요. 참나. 네. 팟빵 앱으로 내 사랑 뉴페이스님. 김한 기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사한테 10분 발언 후 쫓기듯 나갔는데 오늘 이 작가랑 마음 편히 길게 방송하세요. 네. 마포대로님. 지난번 팩트 진검승부에 출연 안 할 때 이 작가님이 특종 취재하러 가는 거냐고 했는데 진짜 대박을 물어왔어요. 제비마냥 이렇게. 자, 제비마냥 물어온 박 씨. 네. 들어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서대문 갑 지역의 유권자 명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명부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서대문 갑 지역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었던 이성원 의원이 구청을 통해서 빼낸 주민 명부와 그때 당시에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요. 근데 과거에 사용했던 선거인 명부를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 서대문갑 유권자 전체인 13만 1000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명부에는 전체 유권자의 56%인데요. 74,398명의 유선전화가 들어있었고요. 전체 또 유권자의 36.6%에 해당하는 48,670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성원 의원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족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관리해왔던 또 명부가 있어요. 그 명부에 약 17,000개 정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이성원 의원은 9만여 개의,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13만 명 가운데 9만여 개의 전화번호를 선거 6개월 전에 명단으로 만들어서 활용했던 정황.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성원 의원 측에서 지시했던 문자나 이메일 그리고 그 작성했던 명부 전체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네. 불법으로 활용, 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불법에 지금 보면 구청이 연관돼 있다. 네. 강력하게 의심드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그 정도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공공기관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특히 특정 구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아니라 구에 대한 정보는 구청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공무원 상당수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해요.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를. 근데 이거를 또 조각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빼주고 그거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9만 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물론 새누리당 이게 사실이라면 새누리당 관계자도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공무원을 처벌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유출한 공무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 네.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선거에 표를 줄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용 방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선거 6개월 전이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무슨 다른 민원 조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정치 성향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중립적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을 싹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민번호 앞자리까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별과 연령에 맞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선거운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여성이나 남성에 따라서 공약도 다르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 연령대에 맞춰서 또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 정보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노년층이랑 그러니까 젊은 층들 여기가 이제 서대문 갑 지역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학사는 대부분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고 그리고 그 다른 연령층들은 거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자동차를 기준으로 뽑았던지 아니면 과세 기준으로 뽑았던지 뭐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또 이런 일을 당시만 했었을까? 19대 때만. 18대 때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대문구만 했겠느냐. 네. 다른 구에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드러난 거는 현재 서대문구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자면은 서대문구만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백군기 지금 용인시장도 지금 이런 혐의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어떤 구청이나 이런 시청이나 이런 데서 내부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받아왔고 널리 활용돼 있다, 활용해 왔다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여기 지금까지 유사일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서대문구 19대 총선 때 한 번만 있었다라고 상정하는 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근데 뭐 관행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상대 후보가 만약에 알게 되면 이건 선관위 고발건이잖아요. 그렇죠. 고발건인데 당시 서대문구는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이성원 후보 이렇게 맞붙은 곳인데 여기가 전통의 뭐라 그럴까요? 주고받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스윙 보터라고 미국에서 격전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앞서 이제 그 여기 말했겠냐의 질문에서 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이 작업을 지시한 문자를 보낸 이성원 전 의원 측 보좌관을 만났는데 이분이 왜 문자를 보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에 DB 관리를 잘한다라고 소문난 당내에 사람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접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DB 관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주장은 자기는 합법적인 것만 했다는 건데, DB 관리가 뭐길래 그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냐. 뭐 원재료가 있어야 그걸 잘 정리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대답을 못 했는데, 그 얘기는 즉슨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빼온 명단을 이게 또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꿰지 못하면 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별로,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맞춰서 뭐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잘하는 보좌관이 이미 당내에 소문이 있었을 정도로 공공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고요. 우상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선거를 돌아다니면 아니 이성원 쪽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오는데 왜 당신은 문자도 안 보내냐. 지역구 관리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성원 측의 개인 그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은 이제 자기도 했었다는데 이렇게 주민명부가 통째로 유출돼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누가 유출한지는 아직 드러난 게 없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웠는데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구청은 저희 자료를 보고 나서 처음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외부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료를 보자마자 거의 인정을 했어요. 이건 구청 전산망에서 나간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근데 자기는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현행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취지는 장기 보관하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행정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6개월 하루가 되면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비밀정보로 취급되는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6개월 1일째가 되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접속했는지 결국 모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대문구청이 오늘 자체 감사 결과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아직 저희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정리한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TBS 뉴스공장에서 다 털고 나서 여기 와서 따끈따끈하고 그거 딱 한 개 얘기해 주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서대문구청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건 굉장히 큰 게요. 구청 입장에서도 이 자료가 자기네에서 유출된 거 정황이라든지 이것들이 너무 명백한 상황에서 유출자를 못 찾을 경우엔 개인정보를 관리와 안전성 있게 그것을 다뤄야 된다라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
를 상당히 자기네들이 위반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어쨌든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은 기술적으로 찾지 못해서 수사기관한테 의뢰를 한 건데 지금 김한 기자 말대로라면 지금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발뺌하면은 그 수사기관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끝까지 발뺌을 한다. 기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고시의 근거 그다음에 이제 구청의 설명을 듣는 건데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또 결정적인 것은 이성원 의원 측이 갖고 있겠죠. 이 자료가 정말 그렇게 선거에 필요하고 중요해서 자신들이 만들었다면 다음에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대로 이제 내려오고 이미 한번 이 13만 명의 유권자 정보를 다 정리한 건데 그 자료를 어디선가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강제 수사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당시 여기에 관련했던 새누리당의 뭐 보좌관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성원 의원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해명이나 뭔가 있었습니까? 그 지시를 아까 이 작업을 진행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실 직원을 불렀던 보좌관은 지금 현직 서대문구 구의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여러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라 뭐 왜 문자를 그때 보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DB를 빼온 것으로 알려진 보좌관이 유감스럽게도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작업에 관여했던 보좌관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이성원 의원은 뭐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대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위에 그 장이 바뀐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줄을 대고 있는 드러나지 않게 줄을 대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지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협력 관계가 계속 유착 관계라고 하죠. 그런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이 상존하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전에 경찰을 좀 오래 출입을 했는데 그다음에 경찰한테도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적조회, 뭐 정과조회, 신원조회 이런 것들. 근데 기록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신원조회 한 사람 경찰들 다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정치권에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해달라고. 뭐 네. 은행 전산 자료도 누가 부탁하면 뭐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네, 예. 그 로그인 기록이 6개월 만에 사라진다고 하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길게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보 보안, 정보 통신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뭐 마냥 갖고 있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로 수집한 것은 목적을 다하면 바로바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은 최대한 길게 갖고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거에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서 어떤 범죄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누가 접속했는지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데 지금 6개월로는 그 부분이 너무 터무니없이 짧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그 개인정보 관련된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고시한 게 2011년입니다. 예. 근데 2017년 7월 달이 돼서야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가 이 개인정보 안전관리 기준을 시행한 거예요. 6년의 텀이 있어요. 무려 이 사이에. 근데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라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왜 6년의 공백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행안부는 왜 그거를 관리하지 않았냐. 제대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향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아까 잠깐 뭐 백공기 시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거기도 공무원으로부터 네. 5만 명의 개인정보를 받았어요. 네. 이거 지자체 주민정보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면 이런 일이 계속하게 일어나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단은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민주당이니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뭐 선거에 개입한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가 정보 뭐 보호관리법 위반이고요. 이거를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은 또 반복됩니다. 다음 선거 때 어느 당이든 또 요청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인사이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네. 근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6년 얘기하고 뭐 6개월 뭐 있잖아요. 네. 그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 때문에 이거 그 접속 기록 관리가
바뀌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2017년 7월 26일 날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요. 서울시가 이제 무조건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시행해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7월 3일 날 적폐청산 TF에서 최동욱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동욱 사건은 서초구청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민감한 정보를 빼준 사건이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일선구청들이 이 개인정보 관리 기준과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최동욱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그때가 돼서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7월 2일 재격이 2일인데 2일 날 재조사 결과 발표가 나고 26일 날 지침이 하달이 돼요.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예. 그러니까 6년의 공백을 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 최동욱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결정된 이후에야 6년간 안 하던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게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꽤 세네요. 세죠. 개인정보보호법은 꽤 센데요. 문제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지금 이제 이 개인정보가 유출 시점으로 보면 한 달 정도 기한이 남았고 사용 시점으로 보면 몇 개월 정도 더 시간이 있긴 할 텐데 어쨌든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를 계속 보도하면서 느끼는 한계인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6개월까지만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발각된 불법 행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문제를 좀 입법 미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뭐 DB 관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명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크로 프로그램 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요. 네.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될 거를 좀 편하게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 군데서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매칭을 해야 됩니다. 분류를 해야 되고 이거 여기에는 주소만 있고 여기에는 전화번호만 있고 이름만 있고 그럼 다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합치고 분류하는 작업을 엑셀이나 이런 거 수작업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몇만 명이 되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면은 훨씬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매크로를 돌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한 2주 정도 작업 분량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한다면 여러 명, 서너 명이 2주 이상 분류를 하고 다시 이제 대조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도한 기사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아, 기적적으로 빠르게 작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기적적으로 빠르게가 바로 이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분류해낸 거죠. 아까 공소시효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공소시효 지났다고 수사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일벌백계 해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꼭 처벌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기업에서 정보가 빠져나가도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져갖고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원래 개인정보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정보 전체를 빼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난번 총선에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거기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근데 이런 경우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자들도 논의를 할 때 반쯤 불법인 방식을 쓸까, 완전 불법인 방식을 쓸까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불법인 방식은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뭐 이런 데서 명단을 받는 거죠. 뭐 체육회 이런 데서.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 명단을 그렇게 수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정치권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관행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선거가 워낙 박빙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집해서는 안 된다. 아예 전체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 명단을 빼온 사람도 아주 신신당부를 했고 이들이 서로 그래서 그거를 주고받을 때 메일과 보고를 주고받을 때도 이 명단에 대한 정확한 워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한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만 다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이 명단이 불법이다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이미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2008년이나 뭐 그 대선 때 오바마가 당선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한 건데 다 굉장히 복잡한 기법을 씁니다. 사실은 소셜미디어를 쓰고 미국은 선거를 투표를 하려면은 그 명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거주지나 이런 게.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선거인단. 예, 선거인단 명부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명부와 소셜미디어의 계정과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맞추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바마가 승리했던 이유가 맞춤형 메시지들을 다 보낸 거거든요. 네, 빅데이터 얘기가 그때 빅데이터죠.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개발됐는데 한국은 그런 거를 안 하고 불법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법은 더욱더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네. 그렇죠. 자,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김한 기자가 물어온 특종 있었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도 매크로를 활용했다. 네. 이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뭐 경찰의 수사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중앙당 산하의 SNS 상황실을 꾸리고 전국 이제 광역단위 지자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매크로를 활용한 메시지 전파를 지시하는 채팅방을 전체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해찬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로 출마하신 이해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이제 야당에 대한 수사가 되다 보니까 자칫 어떤 뭐 정치 탄압 혹은 뭐 정치적 보복 이런 프레임에 휩싸이지 않을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이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떤 행위들을 했다는 점에서 좀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수사의 의미가 뭔지 이유가 뭔지를 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도 결국은 그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요. 2014년 건 문제 선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사만 한다면 제대로 된다면 하고 있고 거기에 이미 저희 기사에도 뭐 한나라당 매크로, 새누리당 매크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마 기사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사에도 이미 거기서 매크로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해서 처벌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드루킹 특검 얘기해 봅시다. 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어떻게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까요? 일단 역대 특검을 보면은 연장을 신청 안 한 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연장 신청을 했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한 경우는 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뭐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라든지 대통령 사저 특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도 연장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지만 어쨌든 특검은 신청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사실 역대 12번 특검 중에서 가장 최악이거든요.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번 거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연장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역대 최악이다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연장했는데도 또 아무것도 안 나왔어. 네. 그럼 더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연장해서 사실은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법을 좀 바꿔서 이것까지 모든 매크로 선거의 매크로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하면은 확실히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할 리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전에 법조계의 안팎에서 저도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를 보도했던 당사자로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새누리당 한나라당 매크로까지 수사를 하면 해볼만 할 거다. 오히려. 네, 근데 그 드루킹 갖고는 기소도 못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소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법조계에서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특검이 좀 의도적으로 뭐 한나라당 시절에 30억 원 어치의 뭐 매크로 기계를 샀다더라 드루킹이 샀다는 걸 들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슬쩍 흘렸죠. 네. 근데 계속 그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네. 언론의 간을 보고 계속 이제 조금씩 정보를 흘리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특검이 수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비판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기소는 할 것 같고요. 네. 불구속 입장에서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 연장에 관해서는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연장 신청하든 어쨌든 안 하든 안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하게 네. 되면 이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또 봐야 되는데
내일도 뉴스공장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네. 더 할 말 있으면 다 했죠 이제. 네, 어쨌든 여기는 시간도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나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그렇게 해갖고 특검까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한나라당 시절은 공당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치러왔던 주요한 선거들의 정통성이 지금 정당성이 다 흔들리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냐 뭐 이런 걸 저한테 묻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네, 근데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다른 언론들이 왜 보도를 안 하는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여야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공당이 위협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서 계속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종을 하면 뭐하냐 받아 써주질 않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조금 더 듣고요. 4부 더 보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 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 없이 했나요? 예, 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이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앞으로 휴가 안 갈 테니까요. 저랑 계속 합시다. 예. 지금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한창인데 네.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손학규 후보가 앞선 가운데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가 치열한 접전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종원 CNI가 쿠키뉴스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손학규 20.5 그리고 하태경 14.5 이준석 12.2 뭐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한, 정운천, 권은희. 그게 이제 모르겠다가 뒤에 한 20-30% 달려있는 거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예. 모르겠다가 제일 많죠,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마지막에 어떤 표심을 선택할 나타낼지. 것인가. 예. 그러니까 사진 보고 뽑을지 뭐 어떻게 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아. 야, 근데 이준석 씨. 예. 참 대단합니다. 저력 있습니까? 그럼 저기 손학규 후보는 사실은 뭐 수십 년 정치하고 그렇죠. 그분이 뭐 국회의원 3선에 도지사에 뭐, 당대표를 또 몇 번 하신 분인데 그분을 저렇게 바짝 추격하고 또 하태경 의원도 또 국회의원이니까 현역 재선 의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듣보잡인데. 영광스러운 낙선 2번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굉장히. 떨어진 거는 저기 경력을 안 쳐요, 정치는. 그 어떻게 본인한테는 피가 새고 살이 되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결과가 예상된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다 판단합니까? 제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안 나오고 있다. 지금쯤 1등으로 올라서가지고 이제 막 순항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 워낙 전당대회 관심 못 받다 보니까 토론하면 제가 이겨요, 전부 다. 토론하면 아직 토론 많이 남았죠? 토론 이제 4번 정도 남았는데요. 그 4번 정도면 4번 정도 한 거예요, 벌써? 예, 그 정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제가 이긴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저는 정치 혁신 아젠다를 갖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성 아젠다를 갖고 수성을 하는 형태로 이제 토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접점이 안 생긴다, 아니면 충돌 지점이 안 생긴다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재미없는 전당대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태경 의원도 좀 인신공격 해보고 몇 가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한 5% 정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토론을 너무 잘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토론을 못해도 잘해도 보질 않는데 어떻게 바른미래당 토론은. 하긴 뭐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예컨대 뭐 손 지사나 예. 하태경 의원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 그 우리 이준석 의원 위원장 예. 아니, 후보. 일부러 못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상대와 논리 대 논리로 부딪히지 말고 예. 감성을 자극해라. 본인의 어떤 그 역사, 본인의 비전 좀 이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내가 왜 좀 봤거든 사실은 예. 이제 이준석 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에 맨날 이제 공유해놓으면 차명진 의원님이 열렬 애독자시기 때문에. 네. 그걸 봤는데 이 친구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정치 인생을 맡길까 이런 데는 조금 회의가 가는 게 예컨대 뭐 이준석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현재 그 상황 있죠. 그러니까 참 이 바른미래당 대의원들은 참 상당히 엉망이고 따라서 그 바른미래당의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기들이 표가 있는 것처럼 참 잘난 척하는 게 참 내가 볼 때는 참 웃긴다 이런 얘기를 왜 해? 하지 말라니까. 알겠어. 그건 사석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사실은 이게 주제가 아닌데 당사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던져봤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예. 예전에 유시민 의원이 토론을 잘했잖아요. 잘하는 사람 유명했는데 토론은 잘하는데 뭐 네 가지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혹시 이준석 의원은 안 들어요? 많이 듣죠. 많이 듣죠. 네, 네. 저랑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가 이런 건 없어요? 아니 이게 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어느 때에 따라 이제 약간씩 선호하는 정치인의 타입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그런 근데 측면이 아닐까. 저분은 유시민 저 작가하고는 또 달라요. 유시민 작가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막 비비꼬거든. 저 사람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파를 하지. 그래서 뭐 어떤 뭐 꼬였다 이런 사람 네 가지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내가 얘기했듯이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애정이 없다 이런 거지. 뭐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네. 또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에서 그런 그렇죠. 댓글이 많아요. 젊은 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는 무식하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서히 정제가 돼가지고 이제 싸가지 없다. 말이 빠르다. 이 두 가지로 이제 귀결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씩 극복해내는 과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저 노원병 선거이 나가기 전까지는 금수저 이미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사실 국민들이 다 세세하게 알고 비판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예.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여론조사는요. 지난 11일부터 13일 사흘간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이 2.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자세한사항은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선거법이 참 예, 다 해줘야 됩니다. 선거도 아닌데. 전당대회 때문에. 예. 네, 그래요. 뉴스, YTN 앱, 뉴스 FM 앱으로, 예스 앱으로. 신상윤님께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듣는다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앱까지 켜서 듣는 분들은 이 작가 팬일까요? 아니면 차명진 의원님 팬일까요? 제 팬일까요? 제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나도 동의합니다. 네. 9708님은 근데 문자로. 내가 뺏어올 거야 내 팬을. 다들 흥미진진하게 잘하시네요. 재밌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경제 모토로 앞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용률이 너무 좋지 않고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거 특히 야당에서 이거 철회해라. 이거는 실패한 거다. 벌써 정책이. 이렇게 맹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나 여당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좀 발목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버드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내가 좀 그 앞에서 좀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장하성 실장이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방송에서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쫙 설파를 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봤거든요. 저분 다음에 좀 중이 쓰이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임금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줬다고 하면은 이걸 다 쓸까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당장 내일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썼다고 칩시다. 그거를 이제 물건을 막 팔아가지고 기업이 또 그러면 열심히 또 재투자할까요? 당장 이게 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이 마당에.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기본 그 투자가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본 어떤 그 흐름. 그 흐름을 어떤 환경이 좌지우지하는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 우리
나라가 지금 경제가 잘 돼가지고, 경제가 잘 돼가지고 막 진짜로 막 세금이 막 거쳐서 펑펑 쓸 수 있고 이러면 모를까. 그런 상황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보수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소득층의 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수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봤고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거랑 약간 궤가 다르긴 하지만은 EITC라는 제도를 이제 했었어요. 그렇죠.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걸 도입했었는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소득 노동자에게 사실상 마이너스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소득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인식은 같았는데 그때는 세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거였고 지금은 민간에 이제 고용주가 부담하라는 형태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보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또 하나 정책 기억나는 거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만 원 정도 드리면 노인분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다 같이 뭐 안 가시던 온양온천도 좀 갈 것이고 실제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광이라는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었는데 실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조 성장의 한 가지 갈래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돈이 써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냥 빚 갚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만약에 소득수조 성장을 특히 최저임금 기반으로 해서 좀 밀어붙이려면은 정책을 좀 다르게 좀 튜닝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너무 경직되게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찬 총리가 한 것처럼 뭐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가져올 여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도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무모한 것 같고요. 다만 정부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좀 줘가지고 이게 내수진작으로 가고 그게 내수진작 가게 되면 결국은 기업도 잘 살고 그리고 다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성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시행했다고 바로 되진 않으니까 기다려달라는 이 얘기인데 지금 그 두 분이 비판하는 지금 야당이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나 정당은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과거처럼 또 뭐 친기업 뭐 이런 거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있죠.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기초노령연금이나 EITC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다시 말하면 임금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복지 차원에서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경제의 어떤 성장의 어떤 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뭐냐면 이게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그 보다 중요한 거 투자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촉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었던 거죠. 그 점에 관해서 얘기하면은 자,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러면은 그 투자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기업, 수출기업, 제조업 중심의 어떤 그 이 투자로 해서 이게 낙수 효과가 거기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게 이제 뭐냐면 그 예컨대 뭐 4대 강에 22조 퍼부느라고 다른 데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부분 그게 좀 맞긴 맞아. 제가 보면. 왜냐면은 이제 과거처럼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게 상당히 점점 이제 산업이 고도화 다분화되면서 한계가 생긴 건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탈피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냐면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좀 어려운데 인바운드 수출이라고 그러니까 예컨대 물건을 바깥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는 수출. 되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관광이죠. 그러한 수출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 내수도 진작시키고 또 수출 효과도 보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연관고리를 우리가 일으켰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인바운드 수출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문화 인프라거든. 문화 인프라를 사실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대통령 자체가 별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그
상당히 어떻게 전국적으로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노하우가 부족해가지고 일정하게 무슨 뭐 재단 만들어서 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 문화인프라도 박근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최순실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니 검은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예컨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가우디가 만든 건물 보려고 그 다 관광을 가거든요. 예. 우리는 보면은 뭐 시골 같은데 오골계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배 보신탕.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우리가 문화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그래서 인바운드 수출을 좀 하면은 그게 내수하고도 연결이 되고 고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국가주도형으로 하면서 상당히 부족했고 일단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 마치 그것이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일정하게 복지 대책이다 하고 지금으로부터라도 당장 제가 얘기하는 것도 대기업 위주로 무슨 뭐 제조업 위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산업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생각해보면요.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 생각 안 하는 게 아닌 게 이명박 정부 처음 시작했을 때 공공근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지적 성격의 그런 대책들은 많이 내놨는데 보수는 이번에 결국 어쨌든 그걸 가계와 업계로 떠넘기는 부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그런데 정부에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정부가 답을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정부가 환율 통제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뭐 무역 수지나 이런 면에서 이제 보면 서서히 우려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번에도 보면 그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 같은 것들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직구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 자체가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을 통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 확보 수입을 약간 더 비싸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이런 걸로 압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부가 고환율 정책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환율 정책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그런 통제력 자체를 상실한 거 아닌가. 지금 중국을 보면은 미국이 아주 강하게 압박하면서 제가 시진핑이라도 벌벌 떨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런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 없다면은 결국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었을 때 IMF 때 보세요. DJ가 어떻게 결국 살렸습니까? 고환율 펼치면서 수출 경쟁력부터 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환율 정책도 그렇고. 결국은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면 과거 정부는 나중에는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책 썼거든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결국은 뭐 토목 사업이라든가 또 박근혜 정부 뭐 초이 노믹스 해가지고 뭐 빈대서 부동산 사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어떻게 통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 드는 게요. 건설 경기를 일으킨다라고 했던 전 정부들의 대책이라는 거는 결국엔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특히 교육이 좀 교육 덜 받은 계층.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지 못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사실 몇 가지 일자리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건설 일자리 외에는 딱히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이지 이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예를 들어 신수종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언제 그 부동산 사라는 거는 경제 발전시키겠다 했습니까? 창조 경제나 이런 것들이 먼저 경제 아젠다로 등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 지금 보면 저임금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 그건 이번에 대통령께서 생활 SOC란 이름으로 하시는 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그에 반해가지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측면에서의 신수종 사업은 뭔지 이걸 정부가 하나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게 약간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내가 보면 현 정부 정책 당사자들의 어떤 일정하게 상상력 부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다면은 과거처럼 토목 중심이 맞는단 말이냐? 그렇다면은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이 맞는단 말이냐? 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토목이 아닌 어떤 문화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내수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인바운드 수출을 통해서 어떤 고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서로 그 알맞게 참여하도록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과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그 보수조차 과거 개발 독재 시절의 어떤 그 산업 방식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들 하는 거 빼면은 개발 독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것도 또 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의원님 시간 1분밖에 없어요. 아, 예. 예. 다른 얘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경제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을 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예요. 근데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야당 지지율은 올라야 되는데 야당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거 두 가지요. 예. 하나는 소위 말하면 탄핵의 굴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 식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탄핵을 어떤 초래한 사람이건 아니면 탄핵을 어떤 이 방치한 사람이건 일정한 부분 제가 볼 땐 씻긴 것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현재 그 야당 지도자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별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일정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더 늦은 수준에서의 어떤 이렇게 비판 이걸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안 된다. 이제는 대안을 내놓는 야당 지도자, 이준석 같은. 이준석이 대안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예, 짧게 이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왜 야당은 지지율 오르지 않는가? 이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나 이런 부분을 과거처럼 박정희 시대 이런 것처럼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치 지도자 하나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크게 바뀌냐에 대해 가지고 야당도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당을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0507님 일자리 예산 54조 쓰고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이러면서 정부 비판해 주셨고요. 4354님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5년 10년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보는 택시기사입니다. 이렇게 각각 상반된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베트남에서 듣고 계신다는 분 인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듣는다, 호주에서도 듣는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이 작가 없을 때는 재미없었다는 정민호 씨의 발언 고맙네요. 다음 주가 내일이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